굉장히 부끄럽네요. 저희 과학 이쪽 기후 변화 관련된 이거 조금 그냥 보통 사람보다 좀 잘 알고요.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목,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이 오면서 이미 이제 정해진 제목입니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미바드소서의 첫 번째 장의 이런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오늘날의 이제 지구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명확한 문장으로다가 굉장히 요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요약을 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글을 쓰려고 하면 거기서 단어를 갖다가 하나 덧붙이면 번잡스럽고 단어를 하나 빼버리면 그 문장이 다 무너지고 그런 문장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 공동의 이제 여기 보면 참여 받으셔서 그렇게 이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지구 위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학자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각주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이야기를 더하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맨 앞에 뭔가 이제 시뻘건 그림이 하나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그림은 아니고요. 맨 위에 보니까 이거는 지난 1950년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에 뭐가 뚝 떨어지죠. 이거는 북극에 가게 되면 그 북극, 그 빙하, 바다 위에 떠 있는 해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안에 또 뭐가 하나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바다가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탄산수라고 하잖아요. 콜라, 사이다. 그거 많이 마셔버리면 이빨이 금방 썩죠. 이게 산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바다가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산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잘렸네요. 여기 이제 뭐가 하나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빙하가 이제 녹고 이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것은 바로 이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일어났다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기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후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거기 다 맞춰서 열대지방 뜨거워도 살고 있고, 저 북쪽에 추운 지방 가서도 다 살고 있고, 사막에서도 살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은 뭐 모든 기후에 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그러면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하나는 우리 한강의 모습이고,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센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보니까 강력하게 그냥 건물을 딱 붙여갖고 저렇게 착 올라가는데, 우리는 보면 행간이 좀 여유지로 좀 뒀다가 저 뒤에다 갖다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프랑스보다 토목공학 능력이 시원찮아갖고 강력하게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런 나라는 도대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왜 강력하게 건물을 짓지 않았나? 바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수량 보세요. 지금 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보다 건조하게 1년 내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이 없이 비가 무슨 일정하게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렇게 건물을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에 한반에 다 비가 다 쏟아져 내려버리잖아요. 우리는 강력하게 건물을 짓는다. 그럼 홍수 수위를 갖다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뚝을 갖다 엄청나게 높이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뚝을 갖다가 강력하게 건물을 짓겠다고 온 강에 뚝을 다 쌓아놨다. 수십 년에 한 번이라도 그 뚝이 깨졌다. 어디 금이라도 구멍이라도 나오면 그 뚝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지어놨던 그 모든 건물들이 다 침수를 당한다. 한강 옆에 있는 이 영산강 옆에 있는 건물들이 싹 다 침수를 당했다. 그거는 이게 피해 계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한 번이라도 뚫렸다면 큰일이, 이거 문명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이렇게 여유지로 이렇게 비워두고 저 뒤에다가 갖다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프랑스 파리 강세, 유럽은 다 저런 식으로다가 비가 부슬면서 약간 우리보다는 건조한 상태로 저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그 어떤 도시를 가든지 도심부에서는 하천 옆이나 강 옆에 건물이 딱 붙어서 저렇게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저 비 1년 내내 저 부슬부슬 내리는 저 비를 갖고 유럽에서는 밀농사를 짓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밀농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혼자 나가서 추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강수량, 아시아는 다 이런 식으로 여름처럼 우기 때 한 번에 비가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저 물을 가져갖고 바로 쌀농사를 짓잖아요. 이 쌀농사가 밀농사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가 좀 셉니다. 그 대신에 이 영양가라든가 이 생산의 효율이 밀보다 훨씬 좋아요. 2배 이상 납니다. 그냥 똑같은 면적에서 2배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는 저 쌀농사를 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이렇게 밀도가 높아도 저 쌀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저 쌀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쌀농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아니죠. 내 논에만 물을 대겠다가 저 멀리 하천에서 내 논에만 물기를 낸다? 이렇게 무식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저 멀리 하천으로부터 우리 동네까지 물기를 함께 내야 되는 것이고 윗놈부터 아랫놈까지 물을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공동체의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가 1년 내 부슬부슬 내리느냐 아니면은 여름에 한 방에 저렇게 비가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공간들, 그 다음에 우리의 먹거리,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걸 별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후에 바로 우리의 생존이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이 지금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되었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신석기 농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10,000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생 인류 우리가 이제 비슷한 존재가 이제 역사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뭐 그림도 이제 그려내고 바늘도 발명을 해서 막 옷도 꿰매고 바느질을 할 정도면 뇌는 거의 우리랑 같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한 이제 4만 년 전이면 지구상에 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이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신석기라고 하는 건 그저 10,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저 수만 년 동안 저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맸을까?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지금 10만 년 전이에요. 지난 10만 년 동안에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10,000년 전을 보니까 기온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이때를 빙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 빙기 때는 보니까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저렇게 기온의 변동폭이 크다. 기후의 변동폭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하나 우리 호남평야를 막 쓸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막 벼세우게 하고 해서 막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매년 호남평야 평균적으로 태풍이 한 10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져놨더니 나달이 서너 개밖에 달리지를 않는다? 인간은 그러한 조건에서 결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000년 전 이때 제가 빙기라고 했는데 이 빙기라고 해갖고 얼음이 다 지구를 둘러싼 거 아닙니다. 저때 가장 추웠을 때 육지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만 이 빙하 얼음이 덮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저 빙하가 저 시베리아 북쪽까지만 들어옵니다. 10,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빙하 구경도 못했어요. 여기 그냥 생태계 다 그냥 있었고 다 식물들 자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농사들을 안 졌냐? 이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씨앗을 심은 다시 말해서 농업을 할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0,000년 전 이때는 우리 수렵 채집이라고 하죠.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 생존 방식으로 쭉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이제 지구가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000년 전 보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이게 많이 올라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온이 기가 막히게 안정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다시 말해서 기후가 딱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저때서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씨앗을 심는 농업이 저기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이고, 강 하구에는 물도 많고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서 비료 성분도 많으니까 강 하구에는 농업 생산량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바로 거기로부터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출현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지난 이 10,000년 동안 이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 이렇게 안정적인 기후 조건이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들도 저 왜 10,000년 동안 저렇게 안정적이었지? 아직 저 명확한 저 이유도 몰라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10,000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저 기후 조건, 이것만이 바로 오늘날의 이 문명을 갖다 지탱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80억이 살고 있어요. 이 80억을 저 구석기 시절로 돌아가서 수렵 채집, 동물들 때려잡아갖고 달려있는 거 따먹으면서 이 80억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오직 농업 이거 하나만이 이 80억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이 기후 조건이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이 1만 년 동안 이 유지가 되었던 이 기가 막혔던 이 기후 조건만이 바로 농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의 위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 이 문명의 위기로 치달아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위기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해갖고 그 총량의 무게를 의미를 해요. 그게 그 무게가, 식물 동물의 총량의 무게가 1900년에 최근까지 해서 거의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 콘크리트, 자갈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 이거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다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았을 물질인데 바로 이제 사람 때문에 지구상에 새롭게 생겨난 이러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지금 1900년도에는 보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이 이 생물 총량 크기의 약 3% 크기였었는데 2000년도가 되니까 지금 인간이 만든 물질의 양이 지금 생물 총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고, 2000년 이후에 이제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죠.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의 양이 지금 2배가 돼갖고 지금 이 생물의 총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영양분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한 마리를 떨궈 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실험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얘가 2마리가로 이렇게 증식을 해 있어요. 그 다음에 증식을 하고 나면 4마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마리가 되고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증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 인간이 만든 물질이 지금 지구상에서 이 증식하고 있는 게 바로 거대한 가속,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증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양 접시의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절반을 한번 딱 채우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배양 접시에 꽉 차게 되겠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먹고 멸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류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 위기에 이제 본질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예요.
지금 우리 정부도 한 3%, 1년에 한 3%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1년에 3% 성장,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 우리 당연하다는 식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3% 정도라고 하면. 자, 그런데 매년 꼬박꼬박 3%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복리로 그걸 계산을 하면 3%씩만 성장을 해도 한 25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3%씩만 성장해도 25년이 지나면 우리가 2배 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배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그게 수년의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으로 2배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2배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뺐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 내뿜었다라고 하는 거고, 쓰레기를 그만큼 더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를 딱 기준으로 해갖고요, 매년 꼬박꼬박 3%씩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다. 그럼 100년이 지나면 2100년이 되잖아요. 그럼 경제 규모가 20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200년이 되면 370배가 됩니다. 2300년이 되면 7000배가 돼요. 3%씩만 성장을 한다 해도 우리가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이런 거대한 가속으로다가 어마어마한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몇천 배나 더 잘 사는 세상? 근데 몇천 배 쓰레기를 지금보다 더 쌓아두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야 문제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망상을 향해서 지금 인류는 지금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결코 우리는 갈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날 인류가 내달리는 여기에 지금 우리의 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뭐 이제 그 인간들 때문에 뭐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이제 멸종이 일어난다 뭐 난리들인데 이 생물의 총량이 줄지가 않잖아요. 1900년 이후에 도대체 저건 뭔 소린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농업을 시작할 무렵에 10,000년 전에 이 육지 위에 있는 이 동물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였어요.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였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날 80억이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자, 육상 위에 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4%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하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지금 여기 있어요. 62%예요. 야생은 고작 지금 4%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물만 이러냐? 우리가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논과 밭 거기 이제 식물들이 되게 자라고 있는 건데 우리 수천 년 전으로 저게 논과 밭이 되기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그걸 밀어내고 논과 밭을 밭으면 그 하나의 작물로다가 그렇게 심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은 지금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동물의 이 비중도 96%가 지금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지금 야생의 이 식물들조차도 바로 이제 그 야생성은 줄어들고 우리가 필요한 작물들로만 싹 다 바꾸는. 그래서 생물의 총량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생물의 다양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어드는. 어떤 면에서 이 창조의 그 질서를 갖다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바꿔놓는 여기에 또한 커다란 위기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멸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젠가 게임이라고 하죠. 벽돌 게임에서 지금 이 벽돌 빼기 하듯이 지금 생명들이 막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적이지가 않잖아요. 서로 고리와 고리로다가 다 이렇게 지금 묶여져 있는 건데 이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이 생명의 고리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꼭 무슨 산꼭대기에 있는 고산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개구리를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죽어나가게 되다 보면 언젠가 이 벽돌에 이게 우욱 하고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지금 생태계 제일 꼭대기에 지금 인간이 지금 올라타고 앉아 있잖아요. 저게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지금 멸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번째 멸종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인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요. 예전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고 이 지구는 무지무지 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뭐 우리들끼리 뭐 지지고 뽑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난리를 친다 해도 어찌됐든 간에 이 커다란 지구가 우리 인간의 세상을 갖다가 이제 보듬어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구보다도 인간이 만든 세상이 더 커져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한한 세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는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건 이건 유한한 세상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서, 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드디어 우리는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지금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는 인류는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우리 인간들이 이걸 넘어서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되면 지구가 이제는 주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 지구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마음껏 에너지 자원 빼쓰고 마음껏 쓰레기 갖다 버려도 되는 이런 곳이었는데 지구가 주인이 된다는 거 하고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직접적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지구 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을 갖다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인지. 자, 그래서 그거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절벽 옆에 있는 이 도로를 차를 타고 지금 내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도로에 보면 가드레일, 보호 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거 우리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있죠. 저걸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 저 보호 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기서 차 타고 가기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저런 절벽 옆에 도로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건 저 보호 난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야 그러면 저런 개념처럼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숫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저걸 넘지 않지 않겠냐. 우리 사람의 몸도 보면 뭐 체온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뭘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숫자로 다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9가지를 지금 찾아냈고 지금 이 녹색의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회복력, 이제 탄력성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볼펜심 앞에 그 스프링을 갖다 좀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가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잖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혈압이 정상값이 딱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질 한번 빡 내고 나면 혈압이 빡 올라가니까 그건 정상에서 딱 넘어서니까 죽어버려야 되는 거고 달리기 시작 한 번만 하고 나면 체온이 훅 올라가니까 그것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위험 이게 어떤 범주 안에 있잖아요. 체온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혈압도 있고 어떤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탁 넘었다 해도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안으로 되돌아오면 되는 회복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되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링 확 당기면 되돌아 못 오듯이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붉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미 기후변화는 조금 이제 위험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 멸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면의 변화 이 80억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 막 불을 지르고 뭐 난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것도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질,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었었던 물질들, 무슨 뭐 방사능, 나노물질, 뭐 플라스틱,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필요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다시 인간을 공격을 해버리네? 그럼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도 지금 위험 수준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영양분인데 여기 P가 인이고 N이 이제 질소인데 저거는 질소비료, 인비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950년도에 지구상에 25억 명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15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1950년도에. 지금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3배 이상 늘었죠. 지금 굶주림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약 8억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도보다 3배 이상의 인구가 더 잘 먹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크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우리는 가장 찬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찬란함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러면 1950년도보다 3배 이상의 사람이 더 잘 살게 돼요. 더 잘 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1950년도보다 농토가 한 서너 배 막 이렇게 늘려났냐? 아니에요. 1950년도보다 지금 농토는 한 20%밖에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3배 이상의 인구를 어떻게 잘 먹여야 되냐? 바로 녹색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이 지금 1950년도보다 우리가 지금 서너 배를 더 뽑아냅니다. 우리가 걷다가 바로 질소비를, 인비를 때려 먹어서 바로 이렇게 생산량을 갖다 엄청나게 늘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 세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소비를 인비료로 이 농작물이 100%쫙 빨아들여 버렸다라고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절반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토양에 다 그냥 절반 이상이 뿌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공기하고 만나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돼서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그 질소비료, 인비료는 비가 오게 되면 녹아가고 우리 토양 속으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우리 강으로 들어오고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농업을 하는 곳들이 바로 녹조, 적조로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들이 그렇고, 이 현대적인 농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조, 적조가 생기면 그 물 생태계가 완전 붕괴가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이제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청색물인데 이건 하천에 있는 물을 의미를 해요. 근데 보니까 얘는 그렇게 위험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청색물, 하천에 있는 물을 우리가 주로 뭐로 쓰냐? 우리가 이제 뭐 먹는 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용수로다가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죠. 사람이 하루에 뭐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이 물의 양이 보통 한 3 내지 한 5리터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씻고 닦는데 그 한 10배 정도인 한 30 내지 5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산품들,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산하려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업 용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30리터 정도의 물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천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갖고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아직까지는, 물론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이 먹는 물도 이제 부족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 평균으로 그냥 퉁쳐버리면 아직까지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녹색의 물은 위험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건 농업용수를 의미를 해요. 이 농업용수,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쌀을 갖다 이제 생산하려면 그 물을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쌀 1kg 생산하는데 약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약 한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소고기 한 덩어리 요거 만든다고 15,000리터의 어마어마한 물을 해야지만 소고기 한 덩어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그 물의 양으로다가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3,000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마시는 물, 무슨 뭐 산업용수하고 이 농업용수는 이거 갖다 댈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3,000리터가 넘으니까 다른 거 다 합친 거보다도 이건 뭐 몇십 배 더 우리가 먹는데 바로 이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이 부족하게 됐다 그러면 목이 마르겠네가 아니라요, 굶어 죽겠네라고 하면 그거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위험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위험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오늘날의 지구가 이제 파괴가 된다, 뭐 환경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산업 때문에 파괴가 된다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준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다 또 이 80억을 먹이기 위한 이 농업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지구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가 밭에 식물이 자란다고 이제 생태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농업도 엄청나게 지금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지금 생산한 이 식량 중에 지금 3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 위기를 이제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먹거리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우리가 음식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음식을 빼앗는 것이다,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렬한 표현까지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는 그런 어떤 이 지구의 이런 파괴 문제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는 이렇게 지금 그 쓰레기로 내다 버리면서도 지구를 파괴하는 여기 이제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제가 2000년 동안에 지금 이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색깔로 된 것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까만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410ppm까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 ppm은 뭐냐면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280개가 지금 이산화탄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 때문에 약 13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자 100만 개 중에 뭐 한 100개 정도다? 그럼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10,000개 중에 하나를 늘려놓고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난다. 지금 난리들이 나 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가 됩니다. 영하 18도가 돼갖고서 지구는 위에는 완전히 얼음으로 다 덮게 돼요. 영하 18도면 완전히. 그래서 육상 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산화탄소 이 280개 물론 다른 온실가스도 있는데 저거로 인해 갖고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33도가 올라가요. 그래갖고 100만 개 중에 280개가 33도로 올려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5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이 육상 위에 존재하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하나도 없는 세상 큰일 납니다. 온실가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따뜻함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갖고 광합성을 해갖고 우리가 광합성을 한 그 풍요로운 생태계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꼭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나 많아져갖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장금이라고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장금이가 한때는 그 한의사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독초하고 막 약초를 섞은 다음에 혹 뿌려놓고 야 약초하고 한번 독초를 갖다 골라내거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때 그 답은 약초하고 독초를 골라내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많아져갖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가 그 100만 개 중에 우리는 고작 100개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지금 하나를 늘려놓고 갖고 이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몸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엉덩이나 이 허벅지 같은 데 세게 얻어 맞으면 멍이 생기잖아요. 근데 멍 생겼다고 우리 죽지는 않죠.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거 풀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엉덩이나 허벅지에 멍이 생길 정도로의 그 충격을 급소를 맞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사를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 급소가 있죠. 마찬가지 이 지구에도 급소라는 게 있어요.
이 탄소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몸도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광합성도 탄소로 해야 되고 이 온도를 보존하려면 이 탄소가 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탄소인데 이게 너무나도 지금 많아지는 이거를 갖고 우리는 지금 이 급소를 갖다 계속 우리가 충격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위기가 이건 그래서 작은 변화라 해도 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바로 여기에 지금 인간들이 지금 충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 130개를 늘려놨더니 야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1도가 올라갔어요. 야 여기서 1도 우리 전혀 공포를 느낄 수가 없는 온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과학자들이 저걸 갖고 위기다 무엇이다 뭐 난리들이 나고 교황님께서는 무슨 찬미 받으셔서 해서 야 이거 대응해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저 1도는 그런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변하고 계절 동안에 이렇게 변하는 그 온도가 아니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1도가 변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했다? 이건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난 수천만 년 동안에 자연적으로다가 막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막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까 뭐 빙기가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기온이 상승했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통 1000년에 한 1도 정도 상승한 것이 가장 빠르게 자연에서는 상승한 속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온실가스 농도를 늘려서 100년 만에 지금 1도로 상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1000년 전에 그때 농사를 못했는 그때 추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때 기온의 변동폭이 컸잖아요. 그건 속도가 빨랐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10배나 빠르게 이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바로 극단적인 날씨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대로 내뒀다가는 결국 농업까지 붕괴가 될 정도의 그러한 수준으로 곧 치닫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도는 우리가 1도라고 하는 그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1도가 올랐다라고 했었을 때 지구 전체로 골고루 1도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육지하고 바다 간의 이 기온이 오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 북극하고 우리나라하고 저 적도 지방하고 또 온도가 오르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전에 이 기후가 균형을 딱 맞춰주고 있다가 이게 서로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바로 극단적인 날씨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면서 바로 농업까지도 붕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후로 지금 치닫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래.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과학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IPCC 보고서라고 하는 걸 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각 나라의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다 모여요. 이 사람들이 그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거기서 뭐 연구를 해서 저 보고서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 학회에 다 발표가 돼 이 논문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들만 추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으로다가 저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집단 지성이 가장 이게 합리적으로 잘 축적이 된 보고서를 우리가 저 IPCC 보고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지난 이제 2021년에 이제 나왔던 IPCC 6차 보고서의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입니다. 2015년 이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제 변화이고요. 여기 2015년에 2100년까지를 보니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와요. 왜 저렇게 여러 개로 나오나? 이제는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자연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후는 전적으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2100년까지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 때 미래에 얼만큼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나 그 미래 시나리오 어떤 사회 경제가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SSP 이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SSP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더욱더 성장을 향해서 박차를 가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 경우에는 금세기 지금보다 금세기 말에 2100년쯤에 지금 평균 기온이 약 한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3 시나리오는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굉장히 나라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 간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겠다고 날뛰는 이런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S&P2 시나리오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2도를 막기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파리 기후 협약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거기 다 가입을 했죠. 자,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기후위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우리나라는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다 약속이 돼 있고 하는데 자, 그랬지 앞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100%잘 지켰다라고 하면 그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만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거를 100%다 지킨다 해도 약 한 3도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SSP2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도 되고 우리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줄이라고 우리는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엔 차원에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온실가스를 각 나라별로다가 줄이라고 압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오늘 이 경제 시스템에 이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R200 재생에너지 100%로 니들 그런 거 물건 안 만들었지. 그럼 우리 그런 물건 이제 안 받아. 이거 곧 2030년부터 지금 실시됩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니들이 이거 화석연료 태워갖고 그 물건 만들었지? 그럼 우리 거기다가 관세를 때려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세를 맞으면 우리의 상품의 경쟁력이 상실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수출이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요 시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열심히 참여를 했고 열심히 쫓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우리 살아가는 것이고요. 북한은 세계 주류 시장에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리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류 시장이 이제 참여의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지금 요구를 하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 시원찮게 하고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기후위기 이전에 경제 위기가 먼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 영토 안에서 우리는 식량, 에너지, 자원을 갖다 공급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거를 다 외부로부터 사들여 와갖고 그거를 가공해서 수출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문명을 유지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럼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바로 거기에 대한 이 참여의 이 문이 좁혀 들어가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SS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미래를 의미를 하는데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1.9는 우리가 2100년까지 1.5도를 막는 거고 2.6은 2도를 막는 거고 우리 1.5도는 2도를 막아야지만이 우리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0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지금 평균 기온을 1.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켜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 이상을 지금 먹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절박하게 시간이 쫓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다. 자, 이거는 우리 체온이 이제 정상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거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 우리가 체온이 한 1도 정도가 높다 그러면 머리가 띵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내 몸이 지금 별로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기 시작해요. 자기 그 정상보다 1도 정도가 높게 되면 지금은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기후 위기가 지금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구 전체적으로다가는 기후 위기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파국적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온도 정상보다 한 2도 이상 높다. 그럼 우리 일 못합니다. 머리가 뭐 깨지든지 아파갖고 우리 약 먹고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우리 체온이 한 정상보다 한 3도 이상 돼버렸다? 그럼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 2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파리기후 협약에서 저 2도를 막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뭘 기준으로 했냐? 그 2년 전이 2013년도에 IPCC, 그러니까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갖고 오차 보고서가 저때 이제 발간이 돼서 나와요. 저때 바로 이제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파국적 위험에 들어간다라고 과학자들이 합의를 했고,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이제 모여갖고 바로 파리기후 협약을 맺어서 각 나라마다 2도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일 것인지 계획표를 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오차 보고서가 나올 때 일부 과학자들이 이거 2도뿐만이 아니라 이거 1.5도를 넘어도 이거 위험한 거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연구 결과 이 증거만으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기후 협약을 보게 되면 2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돼 있지만 1.5도는 가급적 막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게 과학자들끼리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1.5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 과학자들끼리 2013년도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모았다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모여갖고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엽니다. 새로 모아진 이제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는 게 이때 결정이 나요. 그 다음에 저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도 저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뭐 탄소 중립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2018년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5가지의 미래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런 UN이라든가 이제 전 세계 뭐 IPCC라든가 이런 데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현재 저 중에서 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요 SP2 시나리오를 요걸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지금 현재로서 갈 가능성도 없고, 현재 지금 변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요걸 따라간다. 저것도 그런데 금세기 말에 3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3도면 이건 문명의 붕괴를 의미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P2 시나리오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간다라고 했을 때 1.5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203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2050년대에 돌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또 곧 당하게 될 것이 이제 기후 위기가 됐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우리의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위험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뭐 온갖 자연재난 당했다, 뭐 굶주렸다, 감기 들었다, 즉 옛날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뭐 감염병이 돌고, 그다음에 전쟁도 나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뭔 권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뭐 살다 그렇게 위험에 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기후 위기를 좀 우리가 위험하다 해도 그래도 과거에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그 위험들은 보면 그게 아무리 그게 커다란 위험이었다라고 해도 다 우리가 회복을 했잖아요. 우리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좋은 삶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회복 불가능성이에요. 이 위험을 한번 빠졌다면 다시는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BIS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 BIS입니다. 저게 세계 결제은행의 이름이 BIS예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있듯이 그 중앙은행의 중앙을 세계 결제은행 BIS라고 하는 건데 저 은행에서 바로 2020년대 처음으로 이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금융권에서 기후 위기 변화와 관련된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이 보고서의 부제를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 중앙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이다라는 이런 건데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저거 좌초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이 금융권에서 화석연료 산업 투자를 하게 될 때 이거 관리를 갖다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한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제목이 그린스완 녹색의 백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달아냈어요. 그러면서 이 위험을 백조로 갖고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백조라는 하얀 새라는 의미 아니에요. 자, 이 하얀 새를 갖고서 어떻게 위험을 구별을 했냐? 먼저 화이트 스완, 하얀 새. 이거는 빠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봄이 되면 가뭄이 들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서 봄까지는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좀 빼놔요. 그거는 이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과거의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새적 위험, 화이트 스완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저거는 조금만 신경만 쓰면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스완의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검은 하얀새예요. 아니 세상에 검은 하얀새가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이런 새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애들이 처음 호주를 이제 갔더니 호수에 동동 떠 있는 백조를 그때 처음 본 겁니다. 이 유라시아 내역에는 백조 하면 다 하얀 새여야 하는데 호주는 가서 봤더니 이게 검은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이제 벌어진 거를 갖다 처음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하죠. 그냥 닥치게 되면 그냥 얻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위기예요. 우리 98년도 IMF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우리한테 들이닥치면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이제 가하잖아요. 저거 대비를 못하고 당하기 때문에 충격은 큰데 그래도 우리 IMF 외환 위기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다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충격은 크지만 이 블랙스완의 위험도 우리는 극복이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녹색의 이 백조 이거는 이게 바로 기후 변화의 이제 위험인데 이건 일어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아.
그런데 이거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일어나니? 그러면 아니 그거는 조금 뭐 불확실하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눈앞에 얘가 짠하고 보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소개를 했던 이제 홀로세,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1만 년 동안 제가 농업이 가능했다. 안정적 기후 조건, 우리가 이거를 지질시대의 이름으로다가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에 의해 화석연료를 태우고 온실가스 농도를 이제 높여가면서 이 홀로세,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살살살살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인류세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대로 우리가 확 달려가게 되면 찜통의 지구 속에 퐁당 하고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찜통이 지구에 빠져서 위험에 빠졌다가 큰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위험에 빠지는 게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비단길에 그 고운 것만 딱 그런 것만 밟아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개인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고통에도 빠지는 게 이게 개인의 삶이죠.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고통에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기후위기는 다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여기에 엄청난 그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왜 나올 수가 없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카나다, 저기 시베리아, 저 북쪽으로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얼려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오늘날 이제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름철에 뭐 알라스카, 시베리아에 막 30도를 넘어요. 당연히 이 얼었던 땅이 녹게 되겠죠. 이게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이 이제 녹기 시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고 높였으니까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녹였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우리가 이거를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제가 이 마이크를 저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어떤 소리를 이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마이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점차 증폭을 하다가 빽하면 우리의 귀를 찢는 다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소리를 집어넣지도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지구는 자기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동토지대 하나만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후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곳곳에는 지구 스스로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도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 쫙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우게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이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물론 그 원인은 각기 좀 달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후가 자기 증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갖고 바로 생명을 5번이나 대멸종을 시켰고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게 만든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하면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뭐 어머니의 뭐 집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는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 지구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이제 이미 들어가 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 물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너무나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원인을 봤더니 야, 우리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 모양이 됐구나. 여기 와갖고 화석연료 줄인다라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지가 알아서 막 녹기 시작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뭐 화석연료를 막 배출을 안 하니 뭐 자동차를 안 몰고 다니니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 막아야 되는 그 임계선에 있는 이 값을 갖다가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를 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서서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저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문명의 위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에 대한 이 이야기까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해결을 해볼까에 대한